안녕하세요, 택티카입니다. 오늘은 포르투갈을 2대1로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한 벤투호의 전술 시스템에 대해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선수 개개인에 대한 칭찬보다는 그동안 저희 분석 구조대로 가능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전술틀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은 다음과 같은 4-3-3 포메이션으로 소개되었고, 압박 수비에 있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재성을 우측 윙에 배치해 출발했습니다. 빌더 과정부터 보면 기본적으로 중앙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4-2 빌더 구조로 뽀백 위에 정우영 그리고 그 위에 황인범 혹은 이강인이 내려와 빌드업을 진행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후방 빌더 과정을 더 보기 전에 히트맵을 보면 정우영의 히트맵이 대체로 수비 지역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김진수와 김문환은 높은 지역까지 많이 이동된 것이 확인되는데요. 최후방 지역부터 빌드업할 때는 다음처럼 정우영이 간격을 넓게 벌린 중앙 수비수 사이 지역으로 내려와 3백을 형성하고, 이는 우리나라 풀백들이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빌드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날 경기에서 풀백의 오버랩, 높은 지역으로의 시프트를 많이 요구했었고, 풀백을 공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벤투 감독의 철학도 잘 묻어나오는 모습이죠. 패스맵을 보아도 풀백이 시작 위치를 3선까지 전진해서 나타나는 패스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좌우로 다이아몬드의 패스맵이 드러나고, 우리가 포스트 플레이러 일커는 골문을 등지는 홀더 플레이를 시도하는 조규성은 다음과 같은 패스맵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공격 과정을 보면 공격 지역으로 올라갔을 때 이재성, 측면으로 빠진 황인범, 김문환의 트라이앵글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에버리지 포지션에서도 이재성, 손흥민, 조규성, 그리고 올라온 이강인까지 평균 위치가 중앙으로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포르투갈의 수비를 중앙으로 유도하고 풀백이 올라갈 수 있는 빈 공간을 창출, 풀백의 공격 가담을 활용하려 했죠. 그렇게 풀백의 공격 가담을 활용하는 패스 과정을 보면 정우영이 등지고 패스를 받으려 오는 이재성에게, 이재성은 황인범에게 패스를 돌리고, 이 과정에서 포르투갈 수비가 중앙으로 몰리는 틈에 황인범은 왼쪽 측면에서 빈 공간으로 들어가는 김진수를 보고 로빙 패스를 올립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긴 했지만 좋은 공격 시도 과정이었죠. 즉, 중앙 밀집으로 먼저 들어가 중앙으로 유도한 뒤 측면의 공간을 이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기에 공격 진행 방향에 있어서 중앙 지역도 많이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측면 지역 중 손흥민이 있는 왼쪽 스페이스 부근에서 전진 패스가 많이 포진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 지역은 이강인이 공격적인 가담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격 지역 장면에서 정우영이 등을 지고 패스를 받으려는 조규성에게, 조규성이 다시 이강인에게, 이강인은 그 틈에 측면 지역에서 고립되어 있는 손흥민을 발견해 바로 패스를 찌르고 손흥민은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득점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지만 이 또한 앞선 풀백을 활용한 공격 방식과 유사한 4자 패스 공격 패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경합 데이터를 통해 조규성이 최전방에서 공중볼 경합을 성실히 수행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공격 지역에서 찬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죠. 또한 대한민국의 소유 상황에서 지역 컨트롤 데이터에서 조규성의 영역이 공격 지역 아래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조규성의 플레이 스타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전진 패스가 이강인과 손흥민이 위치했던 왼쪽 위주로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즉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패스 클러스터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공격 과정에서는, 즉 이런 왼쪽에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약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포르투갈 수비들이 측면 지역을 수비하려 뛰어들어간다면, 김진수는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시프트해 포르투갈 수비를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수비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날 경기에서의 수비 라인의 평균 높이는 43.6으로 포르투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높은 지역에서부터 수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면 대체로 이강인이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의 4-4-2 수비 과정으로 대부분 진행되었는데, 이때 최전선 2라인은 동일선상에 서기보다 다음처럼 서로 다른 위, 아래 위치에서 순차적으로 압박을 가하려 했고, 이강인이 내려가 있을 때는 황인범이 올라가 해당 역할을 맡았죠. 보면 포르투갈이 왼쪽으로 패스를 보내는 것을 트리거로 조규성이 이강인에게 측면으로 이동해서 압박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한 이강인은 측면으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다음 히트맵에서도 4-4-2 과정에서 이강인과 조규성이 이 라인을 자주 맡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이강인이 측면 지역으로 압박하러 이동하면 포르투갈 수비 지역에 있는 선수의 선택지는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는 것으로 제한이 되고, 측면에서 전진 패스가 발생하는 것을 트리거로 측면 미드필더 위치에 있던 이재성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터치라인 아웃에 성공시키죠. 이재성의 히트맵에서도 그 우측 수비 과정과 공격을 많이 시도했음을 알 수 있고요. 대한민국은 4-4-2 압박 수비 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
우선 중앙으로 가는 패스 길목을 차단하고 상대로 하여금 측면으로 빌드업을 하도록 유도해 터치라인 근처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어 소유권을 찾아와 공격을 이어가기 위한 수비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4-4-2는 고정되었다가 측면으로 패스가 갈 때만 특정 선수가 튀어나가는 압박을 시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처럼 포르투갈이 좌측면에서 우측으로 크게 전환을 할 때 4-4-2 대형이 전체적으로 V자 방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옆으로 가면서 동시에 전진하며 컴팩트한 수비 간격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중앙 수비수들의 히트맵에서도 최종 수비 라인이 자주 올라갔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점 과정에서도 오프사이드 라인 컨트롤이 흔들려 실점을 하기도 했고 4-4-2 대형 전체가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음처럼 한 번에 칸셀로에게 전환되는 패스를 막기 위해서는 더 빠른 속도로 대형 전체가 물러야 하고 측면의 수비 지역에 위치한 선수들의 수비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체력을 요구하기도 하죠. 따라서 후반은 전반처럼 높은 지역에서부터 수비하기보다는 먼저 내려앉는 4-5-1 수비로 전환을 했고 볼을 탈취했을 때는 다음처럼 바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연결을 하는 역습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볼이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 패스, 캐리의 데이터를 보면 김영건과 정우영이 패스에서의 전진에서 많은 기여를 했고 손흥민은 볼을 직접 몰고 올라가는 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역습 장면에서도 손흥민이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볼을 잡고 수비 지역에서부터 공격 지역까지 드리블로 몰고 가고 이때 황희찬은 손흥민에게 포르투갈의 수비가 집중되어 생긴 수비가 취약한 부분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손흥민의 주변에 포르투갈의 수비진이 빽빽하게 밀집했을 때 손흥민은 자유로운 황희찬을 보고 패스를 밀어넣고 황희찬은 득점에 성공하죠.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빌드업 패턴, 공격 전술 패턴, 수비 패턴, 역습 패턴까지 파악해 보았습니다. 여러 과정에서 확실히 준비한 만큼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담은 FM 전술을 만들려 했지만 사실 어빌리티 관련 부분으로 인해 이런 전술 특징이 분명 잘 안 드러날 것이기에 FM 전술은 전반전에 보여줬던 전술 기조를 기준으로 전술만 만들고 따로 플레이는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브라질과 경기 전에 영상을 마무리해야 했고요. 원래 이번 콘텐츠는 게임 전술은 따로 만들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전술을 만드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따로 디테일하게는 다루지 않고 전술을 만들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영상 설명에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절대 실제 축구와 같은 모습은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이렇게 짧고 굵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